안녕하세요. 오늘 아우슈비츠 박물관을 보다 꼼꼼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가이드 여행작가 맹진아입니다. 아우슈비츠에는 잘 도착하셨나요? 이 아우슈비츠 박물관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폴란드에 여행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우슈비츠 방문 전에 나치나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영화나 책을 미리 접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아우슈비츠 방문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고 이것을 통해 잔혹하고 비극적인 과거와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우슈비츠 박물관 투어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입장 전에 미리 듣고 가면 더욱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서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이야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나치 독일 히틀러가 이곳 수용소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이어서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1수용소와 비르케나우로 불리는 2수용소, 각각의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수용소 곳곳에 묻어있는 역사의 아픔을 직접 보고 배우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어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긴 역사 이야기는 따분할 수 있으니 히틀러가 이미 나치 독일의 총통이었던 시점인 1934년으로 잠시만 시간 여행을 하겠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유대인이 6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존 유럽인들과는 다른 종교인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과 동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직업의 자유에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주로 고위공직자,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상위권 클래스 직업군에 속해 있거나 전당포 등을 운영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만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상류층에 속해 있어서 시기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전당포에서 독일인을 경제적으로 못 살게 구는 악덕한 마치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왔던 샤일록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민족으로 비춰졌었죠.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 히틀러는 독일의 총통으로 반유대주의를 외쳤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유대인들이 독일을 배신했다고 선동하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나날이 키워갔습니다. 1934년에는 유대인들이 공직에 설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요. 이듬해인 1935년에는 유대인들이 독일인과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때 독일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바로 도대체 누가 유대인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 전체가 유대교를 믿어도 내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면 나를 유대인으로 볼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은 기독교 신자에 한 분은 유대교 신자라면 이런 경우는 더욱 복잡하겠죠.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조부모 중 75% 이상, 즉 3명이 유대교를 믿고 있다면 유대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처음 유대인을 법적으로 정의 내린 뒤 독일은 몇 년에 걸쳐서 6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해외로 추방시킵니다. 유대인이 없는 깨끗한 독일을 히틀러는 원했던 것이죠. 힘겹게 이렇게 대부분의 유대인을 추방시킨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폴란드에 선제 공격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합니다. 폴란드는 나치 독일과 소련이 맺은 밀약의 희생양이 되어서 한 달이 채 안 되어 절반을 독일에, 나머지 절반을 소련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당시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까 독일에 60만 명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폴란드에는 3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60만 명을 추방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새로 점령한 지역인 폴란드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으니 이들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히틀러는 반유대주의로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지속해야만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각 도시에 게토를 만들어서 유대인을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인종주의에 따라 유대인은 가장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게토를 통해 이들을 완전 격리하고자 한 것인데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와 피아니스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당시의 게토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게토의 생활은 엄청나게 열악했습니다. 항상 식량이 부족했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어나갔는데요. 당시 통계에 따르면 20년 정도면 유대인들이 게토에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기에는 끈기가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하루빨리 유대인이 없는 유럽 대륙에서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는데요. 이곳으로 유대인을 추방시키려면 배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이 배가 독일에서 출항해서 마다가스카르까지 도달하려면 영국 해협을 지나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영국을 제2차 대전에서 끝끝내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마다가스카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은 소련과의 밀약을 깨고 독소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학살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비무장한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 유대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쏴 죽이는 게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독일군의 사기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이때 독일은 우연한 계기로 독성가스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를 통해서 유대인을 죽인다면 독일군의 사기 저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독일은 이제 신속히 게토에서 거주 중인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서 진정한 학살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윤곽이 잡히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셨으면 어디선가 본 듯한 글씨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레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독일어입니다. 홀로코스트 관련 영화를 보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문구인데요. 물론 이러한 입구를 만드는 데조차 수용소에 강제 수감 중인 수감자들이 징용되었습니다. 글씨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 다시 한번 알파벳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세요. 보이시나요? 아르바이트에서 알파벳 B가 거꾸로 쓰여 있습니다. 이 입구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매일 아침 고된 노역을 향해 출발하는 입구이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아주 힘든 발걸음을 하여 수용소로 복귀할 때 지나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떠날 때 또 다시 오후에 돌아올 때 수감자들은 이 알파벳 B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거꾸로 된 B는 수감자들에게는 저항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수감자들이 이 문구를 처음 만들 때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참혹했던 인권유린, 강제징용, 학살들에 저항하고자 알파벳 B를 거꾸로 놓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느끼는 공포심에 대한 극복 의지, 또 아우슈비츠에서의 참혹했던 역사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아주 의미 있는 알파벳 B입니다. 오늘날 이 거꾸로 된 B는 역사의 중요한 상징이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기억하라. 세상에 불의가 넘치거나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절대 무관심하지 말아라. 무관심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지도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 같이 이동해 볼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 학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희생당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기가 어렵죠. 이러한 참혹한 현장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흥미롭기도 하고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입구를 지나서 조금만 걸어오시다 보면 오른편에 당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었던 작은 무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수감자들이 매일 동료 수감자들이 고된 노역을 하러 출발할 때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왜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을까요?
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수용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뒤에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을 점령했는데요. 점령한 뒤에 도시 곳곳에 수용소를 건설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소는 노동 수용소로 당시 독일 점령 체제에 저항하거나 정치범, 동성애자, 정신질환자 등의 사람들을 수감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역시 일정 부분 노동 수용소이기도 했는데요. 수용소를 지으면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고 이 공장들은 수감자들을 값싸게 부려먹어서 돈을 버는 구조였던 것이죠. 이런 노동 수용소와는 전혀 다른 절멸 수용소라는 개념도 존재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에 있던 트레블링카 절명 수용소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절멸 수용소는 오로지 학살만을 위해 계획된 수용소로 수감자들은 수용소에 도착하는 즉시 바로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아우슈비츠는 가스실이 운영되는 절멸 수용소이기도 했지만 수용된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공장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매일 아침 점호를 받고 식사를 한 뒤에 자신이 속한 일터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적게는 몇천 명씩, 많게는 몇만 명 단위로 매일같이 나가고 들어야 했기 때문에 독일은 이 과정에서 혼란을 적게 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수감자들의 행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인원수를 세는데도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면 다음 장소인 블록 4로 이동하셔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집단 학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록 4까지 잘 오셨나요? 이곳 블록 4는 아우슈비츠에서의 집단 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는 곳입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장 중요한 블록 중 한 곳인데요. 이 블록에 한해서 챕터를 4개로 구성하고 있으니 블록 내부에 각 전시실 번호를 참조해서 관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구를 보시면 조지 산타야나라는 철학자의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특히 아우슈비츠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입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오른쪽을 보시면 큰 지도가 보이실 텐데요. 아우슈비츠는 유럽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중심으로 주변에 작은 점은 검들은 게토가 있었거나 크고 작은 노동 수용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유럽 도시에서 수감자들이 기차로 수송되어 왔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소련군 포로, 폴란드인, 집시 등 다른 피해자들 역시 존재했는데요. 유대인이 전체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설명을 유대인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내 유대인 총 600만 명 정도가 학살되었다고 역사학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0만 명 정도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희생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 사실 이 정도 규모면 많이 죽었구나라는 생각만 들 뿐 이 구체적인 숫자가 머리로 잘 와닿지 않는데요. 하지만 1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현재 계신 첫 번째 전시실을 둘러보시다 보면 사진 1과 사진 2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1은 폴란드가 독일에 점령되었을 당시 폴란드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한스 프랑크가 1944년에 했던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인종은 완전히 절멸되어야 한다. 사진 2는 독일의 법무장관이었던 오토 게오르크 티라크의 말입니다. 우리는 독일을